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오늘 수업은 평소처럼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진행하는 수업이 아니죠. 자, 학원에서 제작한 핵심 정리집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 수업을 이제 특강처럼 이제 개설을 한 건데요. 자, 이번에는 5학년 2학기 범위를 가지고 수업을 해 볼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수학은 암기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많이 잘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제 자기가 약한 부분은 어디였는지, 자기가 놓치고 있던 개념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좀 이해도가 부족한 개념이 있다 하는 학생들은 이 수업을 들으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 수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고 이제 필기 열심히 해가면서 수업 잘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집 기준으로 자, 15페이지 피면 되고요. 자, 이제 5학년 2학기 범위로 자, 하나하나 기본 개념 되짚어 봅시다. 자, 첫 번째 단원부터 볼게요. 자,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단원이죠. 자, 여기에서 이 단원에서 등장하는 개념은 일단 이상과 이하의 개념이 있고 그리고 초과와 미만의 개념이 있어요. 자, 많은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실수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 이상과 이하의 경우에는, 자, 이상은 무엇보다 어떤 수보다 같거나 큰 수이고, 이하의 경우에는 어떤 수보다 같거나 작은 수이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 다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이상과 이하의 개념에서는 자, 같은 경우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40 이상인 수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40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0 이하인 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경우에서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40을 포함해서 40보다 작은 수를 말하는 범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상과 이하의 개념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당 수를 포함한 범위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수직선 상에서 표시를 할 때는 자, 동그라미에 색칠이 되어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색칠된 동그라미의 경우에는 그 수까지 포함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초과와 미만의 경우에는 이상과 이하가 이제 묶여서 설명이 되는 것처럼 초과와 미만도 둘이 같이 묶여서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상과 이하의 차이가 있다면 해당 수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가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40 초과인 수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을 때는 40보다 큰 수를 의미하는 건 40 이상인 수의 범위와 똑같지만 40 초과인 수를 묻고 있을 때는 40 자기 자신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미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 40보다 작은 수를 의미하는 것은 이하와 똑같지만 미만의 경우에는 40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수직선상에서 표현을 할 때도 이상과 이하와는 차이가 존재하죠. 자, 이번에는 색칠되지 않은 비어있는 동그라미 표시로 그 해당하는 숫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개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자, 반올림, 올림, 버림의 개념 봅시다. 자, 단순한 개념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문제로 출제되었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평소에 수학 모의고사를 볼 때도 해당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내면 아직까지도 많은 학생들이 길을 잘 찾지 못하고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자, 일단 반올림의 경우에는 정말 쉬운 개념이에요. 자, 이 세 가지 개념, 반올림, 올림, 버림,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도 반올림의 개념의 경우에는 이제 쉬운 개념이긴 한데 주의해야 할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구하려는 자리에 한 자리 아래 숫자가 0, 1, 그리고 2, 3, 4
자, 4 이하를 의미하겠죠. 4 이하일 경우일 때는 버리고, 4 이하일 경우에는 그 수를 버리고, 그리고 5 이상일 경우에는 5 이상의 경우에는 올리는 것이 반올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반올림을 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238은 240이 되겠죠. 왜냐하면 1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라 라고 했는데 10의 자리 한 자릿수 아래인 1의 자릿수가 지금 8이죠. 5 이상의 숫자예요. 그러면은 올려야겠죠. 10의 자리를 한 자리 올려서 우리가 240이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1249라는 숫자가 존재한다라고 해봅시다. 자, 1249라는 숫자를 자, 반올림을 해서 자,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라.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라라고 했을 때 몇몇 학생들이 자, 1의 자리인 9가 10의 자리인 4에 영향을 주어서 125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자,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라라고 했으니 이번에 10의 자리인 5가 5 이상의 숫자이므로 이 경우에는 1300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반올림의 개념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구하려는 자리에 한 자리 아래 숫자만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밑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자, 1249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반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니 한 자릿수 아래인 10의 자리만 중요한 거지, 1의 자리는 몇이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 1249의 경우에는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라라고 했을 때는 오로지 10의 자리인 4만 보고 4가 4 이하인 숫자이니까 버리게 되어서 1200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올림을 다룰 때에는 오로지 한 자리 아래의 숫자만 중요한 것이지 그 밑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개념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서 올림 봅시다. 자, 올림도 많이 헷갈리는 개념이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구하려는 자리의 숫자를 1만큼 크게 하고 그보다 아래 자리는 모두 버리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라라고 했을 때는 그냥 무작정 10의 자리 올려버리는 거예요. 자, 구하려는 자리의 숫자를 1만큼 크게 하고 그보다 아래 자리는 그냥 모두 다 버려서 0으로 채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버림 볼게요. 자, 버림. 구하려는 자리에 아래의 자리 숫자, 아래 자리의 수를 숫자에 상관없이 무조건 버려서. 자, 숫자에 상관없이 무조건 버려서 0으로 나타내라가 버림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버림에서 10의 자리까지 수로 나타내 보라라고 했을 때는 이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했으니 이 10의 자리 이하의 숫자, 이하의 자릿수의 숫자는 모두 다 0으로 바꿔버린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올림과 버림의 개념에 있어서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자, 버림의 경우에는 숫자에 상관없이 무조건 버리라 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올림의 경우에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냐 한다면, 자, 자, 101이라는 숫자가 있고, 자, 다시 가봅시다. 자, 예시를 다른 걸 드릴게요. 자, 12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1200이라는 숫자. 자, 근데 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자, 올림해서 100의 자리, 100이라고 쓸게요. 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1200이 될 수 있는 수의 범위를 구해보라.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일단 가장 큰 수, 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1200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찾아서 이 범위를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수는 몇이에요? 1200 자기 자신이 되겠죠. 왜냐하면 1201이 되는 순간 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몇이에요? 1300이 될 테니까. 1201의 경우에는 1300이 돼버릴 테니까 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1200이 될 수 있는 수는 1200까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자, 1201이 되는 순간 1300이 되잖아요. 이 개념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장 작은 수도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1100이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1100의 경우에는 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몇이에요? 1100 그 자체죠? 근데 여기에서 1만 증가했을 때 1101이 되는 순간 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200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1200이 될 수 있는 수의 범위를 구해보라. 혹은 가장 작은 수 그리고 가장 큰 수를 구해보라 라고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개념을 활용해서 1101부터 1200까지의 범위가 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1200이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올림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2단원, 다음 페이지 분수의 곱셈 볼게요. 자, 분수의 곱셈은 일단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자, 분자는 분자끼리, 그리고 분모는 분모끼리. 자, 분수의 곱셈에서는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고 분모는 분모끼리 계산한다. 이 개념 하나로만 생각하면 돼요. 자, 일단 1번 유형부터 볼게요. 단위 분수 곱하기 자연수라고 되어 있네요. 자, 4분의 1 곱하기 3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분자는 분자끼리 그리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4분의 1 곱하기 3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자연수도 우리가 분수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표현해요? 3을 1분의 3이라고 표현해줘도 전혀 상관없죠? 1분의 3은 곧 3이니까. 자, 그러면은 4분의 1 곱하기 1분의 3을 우리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계산하면 분모는 분모끼리 4 곱하기 1, 분자는 분자끼리 1 곱하기 3을 해서 4분의 3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물론 단위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유형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잘 풀고 있어요. 선생님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분수의 곱셈은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계산한다는 개념을 활용해서 풀면 된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위분수 곱하기 단위분수. 자, 혹시나 단위분수에 대해서 헷갈리는 친구들, 단위분수가 뭐지? 하는 학생들은 그냥 분자가 1인 분수. 자,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분수라고 해요. 참고하면 되고, 자, 단위분수 곱하기 단위분수도 어쨌든, 자, 예시를 보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경우에도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각각 계산해 주어서 9분의 1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자,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 그리고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 개념인데요. 자,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도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단위분수가 진분수가 되었다. 분자가 1이 아닌 진분수의 꼴로 표현이 된다. 라는 것만 활용해서 이해하면 되는데, 자, 이 경우에도 다를 거 없죠. 4분의 3 곱하기 6인데, 물론 자연수를 곱하면 당연히 분자랑 곱해야지. 이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약간 버벅거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아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6 같은 경우에도 6이라는 자연수의 경우에도 우리가 아까 3처럼 우리가 분수의 꼴로 바꾸어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4분의 3 곱하기 1분의 6으로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경우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해주면 된다. 그래서 4분의 18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얘를 대분수의 꼴로 바꿔주면 4와 2분의 1이 되겠죠. 약분까지 한 상태네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도 마찬가지로 분모끼리 그리고 분자끼리 계산해주면 된다. 자, 3 곱하기 7에서 21 나왔고 2 곱하기 2에서 4가 나왔다. 그래서 혹시나 자, 답을 쓸 때 반드시 정답은 반드시 기하분수로 써야 돼요. 그래서 약분이 되지는 않는지 이 점을 항상 검토를 하면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대분수가 등장하네요. 자, 대분수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아요. 자, 대분수의 경우에도 일단 두 가지 방법으로 핵심 정리집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냐 하면 자, 일단 첫 번째 방식은 자, 이 대분수를 무작정 가분수로 바꾸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근데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활용하고 있냐는 거냐면, 자, 이 대분수를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으로 쪼개어서 곱셈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자, 자연수 부분을 따로 곱해주고 분수 부분 따로 곱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만 곱하면 안 돼요. 둘 다 따로 각각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3 곱하기 1 해서 자연수 부분 3 만들어주고 자, 3 곱하기 1 해서 자연수 부분 3 만들어주고 그리고 3 곱하기 4분의 1을 해서 분수 부분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둘을 더해서 3과 4분의 3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그냥 편한 방법 선택해서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자기가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이 방법이 더 편안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이 경우에는 대분수 곱하기 진분수를 하고 있네요. 자, 이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죠. 그냥 이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 대분수 곱하기 진분수를 할 때는 이 대분수를 자연수 부분과 분수로 쪼개서 계산하는 게 훨씬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분수를 그냥 무작정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하세요라는 방법만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거 이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가분수로 바꿔준 다음에 그냥 단순히 분수 곱하기 분수로 곱셈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의 곱셈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각각 가분수로 바꾸어준 다음에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분수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물론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개념들이긴 한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일단 분수의 곱셈. 첫 번째는 분수의 곱셈을 다 한 이후에 약분을 한다. 일단 계산을 다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약분을 한다. 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분수의 곱셈을 하는 과정에서 약분을 한다. 자, 분수의 곱셈을 하는 과정에서 약분을 한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 2에 조금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심화된 수학 개념을 다루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 분수의 곱셈을 하는 과정에서 약분하는 게 익숙하고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자, 10분의 3 곱하기 1분의 6이라는 분수의 곱셈을 할 때, 자, 이 경우에 10과 6이 약분이 되니까 이 중간에서 약분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을 약분한 다음에 계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약분되는 분수가 없는 경우에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약분이 가능하면 약분을 하는 거고, 약분이 되지 않으면 약분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셈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부분도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방법이죠.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느냐, 아니면 대분수를 자연수 부분과 진분수 부분으로 분류해서 나누어서 계산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둘 중에
뭐 문제에 따라서 어느 방법이 더 편하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각자 선호하는 방식이 또 따로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 모든 방법을 어쨌든 다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합동과 대칭 단원 볼게요. 자, 합동과 대칭 단원에서는 일단 많은 학생들이 합동과 대칭에 대해서 어려워하지는 않는데, 자, 특히 선대칭 도형과 점대칭 도형에 대한 대응변, 대응각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부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봐 봅시다. 자, 일단 합동은 뭐예요?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같아서 둘이 완전히 포개어질 수 있는 두 도형을 합동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두 도형이 서로 합동이다라고 했을 때 두 도형을 겹쳤을 때 완전히 일치한다. 완전히 포개어진다라는 게 합동이다라고 우리 같이 배웠었어요. 자, 근데 이 합동의 개념에서 세 가지 개념이 등장하죠. 자, 대응점, 대응변, 그리고 대응각의 개념이 존재를 해요. 자, 각각 어떤 의미예요? 자, 겹쳤을 때 두 도형의 합동이라고 주어졌다면, 자, 만약에 합동이 아니라면, 두 도형의 합동이 아니라면,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은 존재할 수 없겠죠. 자, 일단 반드시 두 도형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전제가 주어져야 되고, 그 전제가 주어졌다면, 둘을 겹쳤을 때 만나는 점끼리는 대응점이라고 하고, 겹쳤을 때 만나는 변끼리는 대응변, 그리고 겹쳤을 때 만나는 각끼리는 대응각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둘이 만나면 서로 대응각이네. 둘이 만나면 서로 대응변이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냐면 자, 대응변과 대응각은 서로 크기가 같다. 라는 개념을 항상 활용을 해서 문제가 나와요. 이 개념을 가지고 합동 문제가 나온다면 대응변과 대응각은 항상 크기가 같은데 너가 이제 학생이 대응변과 대응각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대응변과 대응각이 서로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활용해서 답을 구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라는 거 주의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선대칭 도형 볼게요. 자, 선대칭 도형은 뭐예요? 어떠한 직선을 기준으로 반으로 접었을 때, 우리가 색종이를 떠올리면 되겠죠? 어떠한 직선을 기준으로 반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어떠한 직선을 대칭축이라고 한다. 자, 이 개념도 정확하게 이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근데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볼게요. 자, 일단 당연히 선대칭 도형은 대칭축을 중심으로 양쪽 모양이 서로 포개어지겠죠. 당연히. 자, 근데 대응변과 대응각의 크기도 당연히 서로 같겠죠. 이 경우에는 이 선대칭 도형의 대칭축을 중심으로 반으로 접었을 때 만나는 점끼리 대응점, 만나는 변끼리 대응변, 그리고 만나는 각끼리 대응각을 의미를 하겠죠. 위에 도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자, 이 파란색 점 두 개, 얘네 둘은 서로 대응점 관계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변은 겹쳤을 때 다시 접었을 때 겹쳐지니까 대응 변 관계에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겹쳤을 때 겹쳐지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한다. 근데 아까 합동의 개념에서 우리가 대응점, 변각 배웠었잖아요. 근데 선대칭 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응점의 위치가 당연히 동일하고 그리고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그리고 대응각의 크기도 서로 같다라는 개념 활용해서 문제가 잘 나온다라는 거 주의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있는 개념이 하나가 또 있어요. 자, 다음과 같은 개념인데 각 대응점은 대칭축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자,
오케이. 자, 대응 점끼리 이은 선분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선대칭 도형의 대칭축은 이 선분을 완벽하게 이등분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말은 즉슨 이 대칭축에서 이 부분이겠죠. 대칭축에서 각 대응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그 말은 즉슨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이 존재할 때 대칭축은 이 선분을 정확하게 이등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개념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것이고 그 밑에 개념도 많은 학생들이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대응 점끼리 이은 선분은 대칭축과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대응 점끼리 이은 선분이 존재한다라고 상상해 보자, 생각해 보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선분은 대칭축과 반드시 90도의 각도로 수직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대응점은 모든 대응점에 모두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이 선분은 이 대응점끼리 이은 하나의 선분은 대칭축을 중심으로 이등분이 되고 절반으로 쪼개지고 그리고 대칭축과 수직으로 만난다. 이 두 가지 개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점대칭 도형 봅시다. 자, 아마도 합동과 대칭 단원에서 점대칭 도형이 그래도 가장 어려운 개념이죠.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한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포개어지는 도형을 우리가 점대칭 도형이라고 해요. 자, 근데 아까 선대칭 도형의 경우에는 자, 어떠한 선을 기준으로 어떠한 직선을 기준으로 반으로 접었을 때 포개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점대칭 도형도 비슷한 개념인데 이번에는 180도 돌린다. 근데 선대칭 도형은 대칭축을 기준으로 접잖아요. 근데 점대칭 도형은 뭐를 기준으로 180도 돌리냐라고 했을 때 대칭의 중심이라고 우리는 그 기준을 부른다. 대칭의 중심이라는 표현 까먹은 학생들 많아요. 대칭축은 잘 기억하는데 대칭의 중심에 대해서는 잘 떠올리지 못하는 학생들 많으니 이 표현 잘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점대칭 도형에서 대응변과 대응각은 어떻게 찾아요? 180도 돌렸을 때 만나게 되는 원래 도형과 비교했을 때 180도 돌린 도형과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 대응각이 되는 것이고 같은 위치에 있는 점은 대응점 그리고 같은 위치에 있는 변은 대응변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은 예시 도형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선생님이 표시한 이 점은 180도 돌렸을 때 어디에 위치하게 돼요? 오른쪽 위에 위치하게 되죠. 자, 근데 이 오른쪽 위에 원래 위치했던 점은 180도 돌렸을 때 왼쪽 아래에 위치하게 돼요. 자, 이 경우에 둘을 대응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응변은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으로 대응변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그리고 대응 각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응 각의 크기 이번에도 당연히 같겠죠. 대응변의 길이도 이번에 당연히 같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점 유의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당황하지 않고 대응변과 대응각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응점, 각 대응점은 대칭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 자, 대응점끼리 이었을 때 자, 까만색으로 표시할게요. 대응 점끼리 이었을 때 대칭의 중심을 일단 반드시 지나게 돼요. 대응 점끼리 이은 선분은 대칭의 중심을 반드시 지나게 되는데 이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이등분된다. 이거는 모든 대응점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개념은 다르게 설명하면 아까 선대칭 도형 때도 했듯이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각 대응점은 서로 같은 거리에 놓여 있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자, 밑에도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으니 한번 다시 읽어보길 바라고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소수의 곱셈 볼게요. 자, 소수의 곱셈 단원도 자,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단원이죠.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많은 유형이 나타나 있는데, 자, 선생님은, 자, 만약에 소수 곱하기 자연수, 뭐, 자연수 곱하기 소수, 이런 거는 밑에, 어쨌든,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냥 1보다 작은 소수 곱하기 자연수를 의미하고 1보다 큰 소수 곱하기 자연수는 뭐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된다. 자, 이 부분은 학생들이 잘 해요. 어렵지 않게 풀어요. 자, 근데 소수 곱하기 소수를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모든 유형을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 선생님이 이 유형이 어렵다. 이 소수의 곱셈 단원에서 자기가 자꾸 실수를 하게 된다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을 선생님이 소개를 해줄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단원이 자신의 약점이다라는 학생들은 유형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지 말고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만 잘 공부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밑에 있는 예시, 이 밑에 2.3 곱하기 1.5의 예시로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은 근데 숫자를 조금 더 어렵게 해볼게요. 자, 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계산은 이런 계산보다 더 까다로운 계산일 테니까 이 계산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서 선생님이 밑에다가 0.23 곱하기 0.015라고 해볼게요. 자, 물론 이렇게까지 어려운 까다로운 계산이 나올 것 같지는 않긴 하지만 어쨌든 선생님만의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부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 준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0.23 곱하기 0.015를 해보아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많은 학생들이 일단 당황할 겁니다. 이 수의 크기가 가늠이 되지도 않고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이제 개념이 잘 서지 않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하는데 자, 어떻게 다루면 되냐면 자, 일단 우리가 23 곱하기 15는 쉽잖아요. 23 곱하기 15는 쉬워요. 그쵸? 23 곱하기 15, 물론 계산 실수 나올 수도 있지만 23 곱하기 15는 이제 다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23 곱하기 15를 일단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 곱하기 15를 하면 345가 나올 건데, 345가 나올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자, 파란색으로 다음 과정을 쓸게요. 0.23이라는 숫자를 선생님 마음대로 23으로 바꾸었고 0.015라는 숫자를 선생님 마음대로 15라는 숫자로 바꿨어요. 그쵸? 선생님이 숫자를 바꿨다라기보다는 소수점 위치를 이동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345가 당연히 답은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마음대로 소수점 위치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자, 우리가 0.23이라는 숫자를 23이라는 숫자로 만드는데 소수점을 어떻게 이동시켰어요? 오른쪽으로 두 번 이동시켰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번 이동시켰어요. 자, 위에 써줍니다. 오른쪽으로 두 번 이동시켰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0.015를 15라는 숫자로 만드는 데는 소수점을 어떻게 이동시켰어요? 오른쪽으로 세 번 이동시켰죠? 그쵸? 그래서 위에다가 세 번 이동시켜 주었습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0.23이라는 숫자는 소수점을 선생님 마음대로 두 번 이동시켜서 오른쪽으로 두 번 이동시켜서 23이라는 간단한 수로 만들어 주었고 0.015라는 숫자는 간단한 15라는 숫자로 만들기 위해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세 칸 이동시켜 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자, 23 곱하기 15를 해서 나온 345라는 숫자에다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면 되냐면 자, 우리가 두 번 이동시켰고, 세 번 이동시켰어요. 총 몇 번 이동시켜 줬어요? 다섯 번. 소수점을 합해서 다섯 번 이동시켜 주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는 345라는 숫자에서 자, 계산 과정에서 선생님이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다섯 칸 이동시켜 주었어요. 총 다섯 칸 이동시켜 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345라는 숫자에서 다시 왼쪽으로 다섯 칸 되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345라는 숫자가 있다 했을 때
소수점은 오른쪽 5, 5의 오른쪽에 찍혀 있겠죠? 원래 같으면. 자, 근데 우리가 왼쪽으로 다시 5칸 되돌려 놓아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그리고 비어있는 부분은 0으로 채워주고, 자, 소수점 찍어주고, 0.00345구나. 라고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나요? 자, 이 부분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 학생들은 자, 잘 들어주길 바래요. 자, 0.23이라는 숫자를 편하게 23으로 만들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2칸 이동시켰다. 그리고 0.01로도 마찬가지로 15로 만들어 주면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3칸 이동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소수점을 총 5칸 이동시켜 준 거고, 자, 우리가 편하게 23 곱하기 15를 했을 때 34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5칸 이동시켜 주었었던 것을 원래대로 다시 되돌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5칸.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다음 단원 넘어가 볼게요. 자, 자, 직육면체 봅시다. 자, 직육면체는 흔히 말하는 이 블록을 의미를 하죠.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 면은 6개 존재하고 모서리는 총 12개의 꼭지점 8개 존재한다. 라는 거고요. 자, 직육면체의 성질. 자, 서로 평행한 면이 세 쌍이 존재한다. 자, 얘랑 평행한 면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단 면이 총 6개가 있고 서로 평행한 면은 3쌍 있다라는 것은 한 쌍에 두 개의 면을 우리가 한 쌍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 곱하기 3에서 전체 면 6개, 6개의 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서로 평행한 면이 3쌍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고, 자, 한 면의 수직인 면은 4개이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밑면을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밑면의 수직인 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자,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정육면체 볼게요. 자, 직육면체의 경우에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인데 정육면체는 직육면체의 한 종류죠. 직육면체의 한 종류인데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정육면체라고 하고 있어요. 다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면 6개, 모서리 12개, 꼭지점 8개, 개수 변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바로 넘어가서 봅시다. 일단 공통점. 면, 모서리, 꼭지점 개수 당연히 모두 같겠죠. 왜냐하면 직육면체의 한 종류가 정육면체예요. 그래서 자, 모의고사 문제 풀다가도 한번 설명했던 개념인데 자, 정육면체는 직육면체의 한 종류입니다. 자, 직육면체에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서로 같은 도형을 우리가 정육면체라고 자, 다시 설명할게요.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의 한 종류가 정사각형이듯이 자, 수많은 직사각형에서 가로 곱하기 이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은 도형을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직육면체의 한 종류가 정육면체이다. 라고 바라보면 돼요. 자, 이해가 되죠? 자, 근데 이번에 차이점 한번 봐봅시다. 자, 면의 모양은 자, 직육면체의 경우에는 직사각형, 그리고 정육면체의 경우에는 정사각형이다.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직육면체는 모서리의 길이가 다르지만 정육면체는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물론 자, 다음과 같은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자, 이 부분을 아마 감안을 하고 이 부분을 공부를 해라라는 건데 자, 직육면체의 한 종류가 정육면체라고 했는데 이 정육면체가 아닌 다른 나머지 직육면체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직사각형의 한 종류가 정사각형일 수가 있는데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이 서로 다르다라고 무작정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이 핵심 정리집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로는 직육면체의 한 종류인 정육면체가 있는데 이 정육면체가 아닌 나머지 직육면체를 가지고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겨냥도의 개념이 등장하죠. 겨냥도의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직육면체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눈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면상으로 이 입체 도형을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점선으로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겨냥도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보이는 부분, 그냥 보았을 때도 보이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표현해서 나타내고 있죠. 어렵지 않은 개념이고요. 자, 전개도의 개념도 어렵지 않죠. 전개도는 뭐예요? 자, 아마 학교에서도 이런 활동 많이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정육면체 모서리를 다 잘라서 펼친 그림, 펼친 그림을 정육면체의 전개도라고 한다. 자, 이때 전개도에서 잘린 모서리는 실선으로 표기하고 잘리지 않은 모서리, 자, 잘리지 않은 모서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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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요. 자, 잘리지 않은 부분, 자, 여기도 있네요. 자, 잘리지 않은 부분은 점선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직육면체, 뭐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가지고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마주보는 평행한 면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든 게 출발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A는 A끼리 그리고 B는 B끼리 그리고 C는 C끼리 서로 평행한 마주보는 면이다. 라고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접었을 때 당연히 만나는 모서리의 길이가 같아야겠죠. 왜냐면 접었을 때 만나는 모서리의 길이가 서로 다르면 그러면 전개도가 잘못됐겠죠. 자, 직육면체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자, 평균과 가능성 단원 볼게요. 자, 평균과 가능성도 선생님이 모의고사 이제 수학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면 그래도 많이 실수를 하는 단원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게 잘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단 평균은 뭐예요? 평균이 뭐예요? 말 그대로 평균적인 값, 여러 가지 값, 여러 가지 자료의 값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자료의 평균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자료는 평균적으로 어떠한 값을 가집니다. 라고 할 때 말할 수 있는 수가 그 자료의 평균이 되겠죠. 근데 이 평균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어떻게 관계식으로 나타내느냐 하면 우리가 분수의 꼴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다.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다음에 자료의 개수로 나누어 주면 우리가 평균 구해줄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잘 알고 평균 구하는 문제를 풀 때 이 관계식을 잘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자, 그거는 뒷부분에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많이 훈련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한번 개념을 쭉쭉쭉쭉 봐봅시다. 자, 평균 곱하기 자료의 수는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다. 자, 이것도 말로 들으면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냥 단순하게 자, 평균은 자료 수 분의 자료의 합이죠. 그렇죠? 평균은 자료 수 분의 자료의 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의 수를 반대쪽으로 넘긴 거예요. 어떻게 넘겨요? 자료의 합 나누기 자료의 수잖아요, 지금. 그쵸? 자료의 수 분의 자료의 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눗셈으로 식을 표현해 주었을 때는 자료의 합 나누기 자료의 수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때 나누기 자료의 수를 우리가 반대쪽, 등호 반대쪽으로 곱하기 자료의 수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 곱하기 자료의 수는 곧 자료의 총합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물론 식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실제로 숫자로 만나게 되면 어려운 개념이 아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국영수 시험을 보았는데 자, 만약에 95점 그리고 90점
그리고 85점. 국영수 각각의 점수가 95, 90, 80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자료의 총합은 몇이에요? 270이죠. 이 자료의 총합은 270이고 자료의 개수는 3개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료의 평균 어떻게 구해줄 수 있어요? 3분의 270을 해서 우리가 90점이 평균이구나. 국영수 점수의 평균이구나. 라고 구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역으로 만약에 우리가 자료의 총합을 모른다. 자료의 총합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평균과 자료의 개수만 알고도 자료의 총합 90 곱하기 3을 해서 272구나를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게 이 옆에 선생님이 설명한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능성 볼게요. 가능성은 확률하고 비슷한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 확률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가능성이라는 표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자, 특정한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확률이라고 보아도 다르지 않겠죠? 특정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이해해도 돼요. 만약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조금 어색하다 싶으면. 자, 그리고 밑에 한번 봅시다. 자, 가능성의 정도는 다양한 표현법으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자, 교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불가능하다. 자, 가능성이 0이라는 의미겠죠. 자, 땡땡이 아닐 것 같다. 아무래도 가능성이 0은 아니지만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자, 반반이다. 이것은 50대 50이다겠죠. 자, 그리고 무엇무엇일 것 같다. 자, 이 경우에는 가능성이 100%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1은 아니지만, 그 숫자에 근접할 정도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자, 확실하다는 뭐예요? 가능성이 숫자로 표현했을 때 100% 혹은 1이다 라는 게 확실하다가 되겠죠. 자, 이해가 되나요? 자, 밑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불가능하다의 가능성이 0이기도 하고 반반이다의 가능성이 2분의 1이기도 하다라는 개념까지 활용해서 다루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비교해서 위치를 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겠죠? 자, 가능성이 확실할 때는 가능성이 1에 가까울 것이고, 자, 만약에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는 가능성이 0일 텐데, 무엇 무엇이 아닐 것 같다. 그리고 무엇 무엇일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0에 가까운지, 그리고 얼마나 1에 가까운지를 우리가 위치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5학년 2학기 범위 수학 개념 정리를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들 수고 많았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11시에, 자, 23시에, 자, 마지막 6학년 1학기 범위를 가지고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있다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5학년 1학기